제14장 보편의 문제 1. 카를로스 대제 사후의 상황. 카를로스 대제의 치하에서의 학예의 부흥에 의해서 철학이 점진적으로 발전하였을 것이고, 이미 지니고 있었던 것의 유지와 함께 특히 서구에서는 요한네스 스코투스 에리우제나가 철학적인 사색의 모범을 보여 이를 체계화했으므로 사상가들은 지식을 넓히고 더욱더 사변적인 길을 추구할 수 있었으리라고 사람들은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철학의 영역 밖의 역사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카롤루스의 제국은 새로운 암흑시대, 즉 10세기의 암흑시대에 빠져들어 카롤링거 왕조 르네상스의 약속은 어긋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문명의 진보는 카를루스 대제의 치하에서 분명하게 되었던 중앙 집권화의 경향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사망 후에 제국은 분열되어 카를루스 대제의 후손들에게 제국이 분할됨으로써 봉건주의가 싹트고 지방 분권이 생겨났던 것이다. 귀족들의 보수는 실용적으로 토지의 증여에 한했으므로 그들은 토지를 획득함으로써 점차 군주로부터 독립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그들의 이해관계는 갈라지거나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 고위 성직자들은 봉건 영주가 되었으며 수도 생활은 예컨대 평신도가 수도 원장으로 임명되는 일반적인 관례로 인하여 타락하고, 주교직은 임금의 신하들에게 영예와 보수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교황청은 프랑스의 악화되는 상황을 저지하고 개선하고자 했으나 교황청 자체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위신이 매우 쇠퇴해 있었다. 그리고 교육과 학문은 주로 수도자들과 성직자들의 수중에 있었으므로 카를루스 제국의 붕괴는 당연히 학문과 교육 활동의 쇠퇴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교혁은 910년에 클리니 수도원이 설립되고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물론 클리니의 개혁이 미치는 영향은 단지 점진적인 것일 뿐이었다. 겐티의 클리니 수도원 분원에 있었던 성 던스텐은 클리니의 이상을 잉글랜드에 전파했다. 막상 성숙하려는 카롤링거 왕조 르네상스의 성과를 방해했던 내적인 요인들, 10세기의 재관을 프랑스에서 독일로 옮기는 결과를 빚은 정치적인 분열, 수도원과 성직자 생활의 부패, 교황청의 타락과 같은 것에 더하여 9세기 및 10세기의 고대 북구인들의 공격과 같은 외적인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었다. 이 고대 북구인들은 사라센 사람들과 몽고인들의 공격과 마찬가지로 부와 문화의 중심지를 파괴하고 문명의 발전을 방해했다. 내적인 부패는 외적인 위기와 공격과 함께 문화의 진보를 불가능하게 했다. 보존하거나 보존하려는 노력만이 이제부터 할 수 있는 유일의 길이었다. 따라서 학문과 철학의 진보는 또다시 미래의 일로 돌아가게 된다. 당시 철학에 있어서 관심의 중심 문제는 주로 변증론적인 문제였고 특수하게는 보편의 문제였다. 그리고 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은 포르피리우스와 보에시우스의 약간의 원서들이었다. 2. 포르피리우스와 보에시우스의 원전에 관한 논쟁. 보에시우스는 포르피리우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 인문을 주석하는 가운데서 포르피리우스를 인용한다. 즉 유와 종은 자립하는 존재인가 또는 개념 안에만 있는가? 만일 자립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질적인가 또는 비물질적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은 감각적인 대상으로부터 떠나서 있는가 아닌가? 포르피리우스는 이러한 고도의 문제들은
입문서에서는 다루어질 수 없으므로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나 보이시우스 자신은 이 문제를 취급하여 우선 이 문제가 어렵다는 것과 이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신중성이 필요함을 주의시킨다. 다음으로 그는 한 관념이 두 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으므로 관념의 내용은 정신 밖의 대상에서는 관념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제멋대로 인간과 말을 결합하여 첸타우루스, 반인, 반마의 괴물의 관념을 형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본성상 하나로 결합될 수 없는 대상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임의로 만들어진 관념은 거짓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선, 즉 기하학자가 생각하고 있는 순수한 선의 관념을 형성한다면 비록 그러한 순수한 선 자체는 정신 밖에 존재하는 실제가 아닐지라도 그 관념은 거짓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물체는 선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행한 일은 그 선을 분리시켜서 이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과 사람을 결합하여 체안타우루스를 형성하는 경우와 같은 결합은 거짓된 관념을 생기게 하지만 추상의 경우에는 비록 생각되어진 것 자체가 정신 밖에 독립하여 존재하지는 않을지라도 참다운 관념을 생기게 한다. 그런데 유와 종의 관념은 이 후자에 속하는 관념이며 추상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인간성이라는 유사성은 개별적인 인간으로부터 추상되며 정신에 의해서 생각되어진 한에서 이 유사성은 종의 관념인 반면에 유의 관념은 여러 가지의 종들의 유사성을 생각함으로써 형성된다. 따라서 유와 종은 개체들 안에 있지만 사유된 것으로서는 보편이다. 그것들은 감각적인 사물 안에 존재하지만 물체를 떠나서 이해된다. 유와 종, 그 양자에 대해서 정신 밖에는 단지 하나의 실체, 즉 개체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와 종을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마치 한 동일한 선이 오목한 부분과 볼록한 부분을 동시에 지닌다고 해서 우리가 오목골과 볼록골이라는 서로 다른 관념을 가질 수 없거나 그것을 상이하게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보에시우스는 이리하여 이 문제를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해결할 자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는 나아가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중에서 결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단지 그의 저서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범주론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보에시우스가 온건한 실제론의 방향에서 보편 문제를 해결하는 자료를 제공했고 또 포르피리오스로부터의 인용과 그것에 대한 그의 주석이 중세 초기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기했을지라도 중세인이 최초로 제시한 해결은 보에시우스가 제시했던 방향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단순한 극단적인 신념론의 형식에서였다. 3. 보편 문제의 중요성. 경솔한 사람은 중세 초기의 사람들이 이 보편 문제에 열중하여 소용없는 논제를 철저하게 논하고 무익한 변증론의 노름을 즐기고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또는 적어도 이 문제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보고 만지는 것은 개별적 사물들일지라도 이 사물들을 생각할 경우에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이 개별적인 대상은 하나의 나무이며 정확하게 말하면 한 그루의 느릅나무이다고 말할 때처럼 일반 관념이나 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은 하나의 개별적인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일정한 종류의 것이라는 것, 즉 나무라는 유와 느릅나무라는
종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각된 그 현실적인 대상 외에도 그 같은 명사가 적용되고 그 같은 관념에 포섭되는 다른 많은 대상들이 있을 수 있음은 분명하다. 달리 말하면 정신 밖에 있는 대상은 개별적인 반면에 개념은 수많은 개체들에게 차이 없이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정신 밖에 있는 대상은 개별적이고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개념은 보편적이라고 한다면 그 양자 간의 관계를 알아낸다는 것은 확실히 중요한 일이다. 만일 실제하는 대상은 개별적이고 개념은 보편적이라는 사실이 보편 개념은 정신 밖에 어떠한 실제에도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즉 개념의 보편성이란 단순한 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사유와 대상 사이에는 틈이 생기고 우리의 인식이 보편 개념이나 판단 형식으로 나타내어지는 한 그 타당성이 매우 의심스러워진다. 과학자는 자신의 인식을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용어로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자는 이 특정한 전자에 관해서가 아니라 전자 일반에 관해서 진술한다. 그리고 만일 그 명사가 정신 밖의 실제의 근거를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의 지식은 제멋대로의 구성물이어서 실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지니지 않는 것이 된다. 인간의 판단이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거나 이 장미는 빨갛다는 명제에서처럼 보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한에서 이 문제는 인간의 인식 전반에 미친다고 하겠다. 그리고 만일 보편 개념이 정신 밖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답된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회의주의가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기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상이한 시대에 상이한 형식을 취해왔던 것이다. 예컨대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기될 수 있다. 만일 정신 밖의 실제에 정신 안에 보편 개념에 상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는 존재론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리고 중세 초기에 사람들이 그 문제를 논의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형식에서였다. 그리고 우리의 보편 개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이는 인식론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 인식론적인 접근 방향과 존재론적인 접근 방향은 그 강조점이 다르다. 하지만 그 두 접근 방향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인식론적인 문제를 답하지 아니하고는 존재론적인 문제를 거의 다룰 수가 없다. 그리고 개념론자의 해결, 즉 보편 개념은 단순한 개념적인 구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실제적인 목적을 단지 사실에 두는 과학적 지식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고 어떠한 형식을 취하든지 간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중세인들이 비교적으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논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그들이 실제로는 실체의 범주 안에 있는 유와 종에만 주의를 한정시킨 데 있을 것이다. 비록 이러한 한정된 형식에서일지라도 문제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가 다른 범주와의 관계에서 고찰된다면 적어도 우리의 지식의 대부분에 대해 그것이 지니는 의의가 더욱 분명하게 된다. 말하자면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실제에 대한 사유의 관계라는 인식론적인 문제임이 명백하게 된다.